국민의힘이 김기현 대표 체제에서 구성한 윤리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이딴 설화로 논란을 일으킨 김재원, 태영호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당원권 정지 이상의 징계가 내려질 경우 내년 총선 공천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걸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핵심 인물인 송영길 전 대표가 내일 오전 검찰에 자진 출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아직 조율된 것이 없다는 입장인데 송 전 대표는 이와 관계없이 자진 출석하면서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는 기자간담회를 개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늘 노동절을 맞아 양대 노총이 잠시 뒤 2시부터 서울 광화문 일대와 여의도 등 도심 곳곳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 예정입니다. 대규모 인원이 몰리는 데다 일부 교통 통제가 이루어지는 곳도 있어서 일대 극심한 혼잡이 예상됩니다. 인천과 경기에 이어서 서울 은평구에서도 전세 사기를 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100채 가까운 빌라를 가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는데 피해액이 최소 200억 원대에 달할 거로 보입니다. 뉴스앤 이슈 2부 시작합니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잇따른 설화로 논란을 빚은 김재원, 태영호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습니다. 황정근 중앙윤리위원장은 오늘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윤리위 첫 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윤리위원들이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황 위원장은 김 최고위원에 대해서는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이 선거 때 표를 얻으려고 한 것이라고 언급한 것과 정광훈 목사가 우파 진영을 천하통일했다고 말한 강연 내용, 제주 4.3 사건 기념일은 격이 낮다는 발언 등 3가지 징계 개시 사유라고 설명했습니다. 태 최고위원은 민주당을 JMS에 빗댄 SNS 게시글과 제주 4.3 사건이 김일성 지령에 따른 것이라는 발언 2가지를 문제 삼았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재작년 당대표 경선 당시 송영길 전 대표 캠프에 몸담았던 인사들을 상대로 추가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2부는 오늘 오전부터 송 전 대표의 경선 캠프 지역 본부장과 상황실장 등 3명의 주거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압수수색은 경선 캠프의 전반적인 자금 조달 운용 상황을 살피기 위해 당시 만들어져 보고되거나 공유된 파일과 자료 등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인 거로 전해졌습니다. 돈봉투 의혹의 핵심 인물인 송영길 전 대표가 내일 오전 검찰에 자진 출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송 전 대표 변호인은 입장문을 내고 내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하겠다고 공지했습니다. 송 전 대표 측 관계자는 YTN에 검찰과 조율이 안 돼도 일단은 자진 출석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와 함께 송 전 대표는 검찰에 출석하면서 돈봉투 의혹과 관련한 입장을 설명하는 기자 간담회를 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송 전 대표는 그제 검찰 압수수색 이후 자신의 휴대전화도 자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노동절을 맞아 양대 노총이 서울 광화문 일대와 여의도 등 도심 곳곳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 예정입니다. 민주노총은 오후 2시부터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부터 서울시청 사이에서 주최 측 예상 20만 명이 참여하는 전국 노동자 대회를 연 뒤 삼각지역 등 3개 방향으로 행진할 예정입니다. 한국노총도 오후 2시부터 서울 여의대로에서 주최 측 예상 3만 명이 참여하는 집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집회 현장 일대에서 가변차로를 운영하는 등 교통 통제를 할 거라며 가능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제133주년 세계 노동절을 맞아 노동 현장의 불법 부조리를 바로잡고 사용자의 부당으로부터 선량한 근로자가 피해받지 않도록 주저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근로자의 땀방울은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고 모든 근로자가 노동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앞장서서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부실한 안전망과 과로 등으로 잔혹한 사회적 죽음이 계속되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가 국정 운영 기조를 사람 중심으로 대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박광원 원내대표는 근로자의 날을 맞아 올린 SNS 글에서 세계 최장 수준의 노동시간을 줄이고 노동법이 일터에서 제대로 작동되게끔 정부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미를 통해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핵이 포함된
상호방위 개념으로 업그레이드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 귀국 후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한국형 확장 억제 구체화를 통해 미 확장 억제 실행력을 질적으로 강화했다면서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미래로 전진하는 행동으로 한미 동맹으로서 미래 발전 방향을 협의했으며 자유민주주의, 법치, 인권 등 핵심 가치를 수호하는 가치 동맹의 역할을 재확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과 워싱턴 선언을 대형 군사 도발을 위한 빌미로 삼고 있습니다. 이번 달부터는 핵 선제 타격 훈련을 더 노골적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한현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한의 입 김여정 부부장은 한미 정상이 내놓은 워싱턴 선언에 반발하며 결정적 행동과 핵전쟁 억제력의 제2의 임무, 그리고 정비례 행동을 언급했습니다. 특히 김 부부장이 언급한 핵 억제력의 제2의 임무는 지난 1월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언급했던 것으로 핵 선제 공격을 의미하는 걸로 보입니다. 한미의 확장 억제 강화로 한반도 정세가 악화했다고 책임을 돌리며 지금까지보다 강력한 대형 도발을 예고한 겁니다. 적들이 핵전쟁 연습에 광분할수록 조선반도 지역에 더 많은 핵전략 자산들을 전개할수록 우리의 자유권 행사도 그에 정비례하여 전개될 것이다. 4월 준비 완료를 공언했던 군사 정찰 위성 발사와 미국 본토를 겨냥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 등이 거론되는데 지난달 첫 시험 발사 당시 고각으로 진행했던 고체 연료 ICBM 시험 발사를 각도를 낮춰 비행 거리를 늘리며 위협 수위를 끌어올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미국 전략 핵잠수함 SSBN을 정기적으로 전개하기로 한 만큼 이에 맞대응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이나 잠수함 발사 순항미사일 SLCM을 발사할 수도 있습니다. 북한은 5월 중순부터 농촌 활동과 주택 건설에 집중해야 하기 때문에 5월 초순에 도발 가능성이 높고 미국을 향해서는 정찰 위성이나 정상 각도의 ICBM을 발사하고 남측인 우리 측을 향해서는 NLL이나 육지의 군사 분계선에서의 도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분석합니다. 이와 함께 한미에 대한 대응 의지를 보이는 차원에서 7차 핵실험 준비 동향을 의도적으로 노출할 가능성도 언급됩니다. YTN 한현입니다. 중국은 관영 매체를 사실상 총동원해서 이번 회담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중국군의 한국전쟁 참전을 다룬 애국주의 드라마까지 긴급 편성해서 재방송에 들어갔습니다. 보도에 김상우 기자입니다. 한국전쟁 당시 영하 20-30도의 강추위가 몰아치는 해발 1000m에서 2000m의 고산지대 장진호에서 미군과 중국군은 사투를 벌였습니다. The U.S. First Marine Division miraculously broke through a wave of 120,000 Chinese troops at the Battle of Lake Changjin. 중국 중앙TV가 장진호 전투 등 한국전쟁 참전을 소재로 한 40부작 드라마를 긴급 편성해서 재방송에 들어갔습니다. 관영 매체 황구망은 매일 같은 시각 이 드라마를 방영할 것이라면서 미국에 맞서 북한을 도왔다는 뜻인 항미 원조의 위대한 정신을 진지하게 드러내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중국이 관영 매체를 사실상 총동원해서 연일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를 깎아내리며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날선 비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而韩国呢，一旦加入这个进程，就意味着会放弃外交当中的更多的平衡性，牺牲本国的利益，配合美国的战略目标，甚至成为美国的马前卒。 글로벌 타임스는 한국 정부가 압도적 친미 정책을 펴고 있다고 비난하며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보복은 한국의 악몽이 될 것이라며 보복 가능성을 거론했습니다. 차이나 데일리는 영내 지정학적 균형을 강조해온 한국 외교의 일대 변화를 사실상 선언한 것으로 윤 대통령이 판도라의 상자를 열 준비가 돼 있음을 보여줬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중앙TV는 메인 뉴스 프로그램에서 한일 정상회담에 이어 한미 정상회담도 실패했다고 주장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의 페이스북 글을 자세히 소개했고
또 한미 워싱턴 선언은 빈 껍데기라고 한 국내 교수의 주장 등 비판 목소리를 일방적으로 소개했습니다. YTN 김상우입니다. 중국 언론 보도에 대해서 외교부는 타국이 우려를 가질 사항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북중러의 경고를 무시하면 보복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보도한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 기사 내용에 대해 핵미사일 위협을 통해 한반도와 영내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는 건 우리가 아닌 북한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워싱턴 선언이 사실상의 핵 공유라는 우리 측 설명에 미국 고위 당국자가 핵 공유라고 보지 않는다고 선을 그으면서 한미 당국 간의 엇박자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미국 고위 당국자의 설명이 우리 정부가 생각하는 핵 공유의 개념이란 설명이 나왔습니다. 이동훈 외교부 2차관의 인터뷰 들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핵 공유의 개념이기도 합니다. 뭐냐면요. 나토의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거기 보면 핵 공유라 하면 그 미션과 그리고 결정 과정 그리고 정치적 책임을 공유하는 것이고 이것에 대해서 그 핵무기를 공유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도 핵무기를 공유하는 건 아니고 그걸 또 들여오겠다는 건 아니고 다만 기능적으로 한반도 유사시에 그리고 핵무기로 위협을 받거나 사용을 할 때 이때 우리가 어떻게 같이 미국하고 협의해서 하겠다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 김태호 차장이 사실상 핵 공유라고 표현한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두 분께 여쭤봐야 되겠는데 어저께 도착을 하시고 에드케이크는 지금 바다 건너 계시기 때문에 네. 그렇지만 제가 생각하는 거는 정의에 대한 차이 아닌가 하는데 네. 제가 책임 있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인천 미추홀과 경기 동탄, 구리 등에 이어서 서울 은평구에서도 전세 사기를 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100채 가까운 빌라를 가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하는 건데요. 피해액은 최소 200억 원대에 달할 거로 보입니다. 권준수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서울 은평구 불광동의 한 빌라에서 5년 넘게 산 30대 A씨 부부. 최근 전세 계약이 끝났지만 집주인 B씨는 돈이 없다며 2억 5천만 원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뒤늦게 등기부 등본을 떼보니 계약 만기일에 맞춰 근저당권까지 잡혀 있었습니다. 본인이 자기는 내용 증명 그런 거 안 받는 사람이고 소송을 너네가 해도 내가 법정에 나갈 것 같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2015년부터 임대 사업을 했다는 집주인 B씨의 사무소 주소에 취재진이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이곳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다른 세입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사 가기 전에 한 2달 전? 그때 갑자기 이 집에 가압류가 걸린 거예요. 그거 갖고 이제 집주인이라고도 좀 시끄러웠는데 결국에는 일단 저희도 기다리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이처럼 최근 서울 은평구에도 전세 사기 신고가 잇따르자 경찰은 임대업자 B씨에 대해 본격 조사에 나섰습니다. 인천 미추홀 사례와 비슷하게 자기 자본 없이 소유 주택수를 늘려가는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형식으로 전세 사기를 벌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세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세입자한테 반환할 능력이 애초부터 원시적으로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자연스럽게 사기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경찰은 임대업자 B씨가 서울 은평구에 소유한 빌라만 100채에 가까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피해를 신고한 세입자도 20여 명으로 파악됩니다. 이들이 돈을 전부 돌려받지 못하면 피해액은 200억 원대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됩니다. B씨는 특히 상업용 근린생활시설인 빌라를 사모아 전세를 주는 수법을 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럴 경우 세입자는 최후순위 채권자가 돼 집이 경매로 팔린다 해도 보증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경찰은 B씨의 세금 체납 가능성과 공인중개사 등 공범의 존재 여부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 조사를 마치는 대로 임대업자 B씨에 대한 입건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지난해 7월부터 전세 사기 피해 수사에 돌입한 경찰이 현재까지 1,878명의 피해자와 이들의 피해액 3,167억 원을 확인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경찰청은 지난해 7월 25일부터 지난달 9일까지 실시한 전국 특별 단속을 통해 모두 760여 건의 전세 사기를 확인했고 2,521명을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 가운데 211명을 구속했고 나머지 1,791명에 대해선 계속 수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이 기간 서울에서 432명, 인천에서는 287명, 경기 남부 지역에서 544명의 피의자를 붙잡았습니다. 인천 전세 사기 피의자 남모 씨가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으로 사업 시행자로 선정된 것과 관련해서 강원도가 본격 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현재 10여 명의 감사 인력을 투입해서 남 씨가 설립한 특수목적 법인 동해 ECT가 사업 시행자로 선정된 경위와 사업 규모 변경 이유 등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1차 감사는 다음 달 10일까지로 강원도는 자료를 검토하고 관계자를 확인하는 한편 시간이 추가로 필요하면 연장할 방침입니다. 전국임대인연합회는 전세보증보험 가입 요건 강화 등을 담은 정부의 전세 사기 방지 대책이 임대인의 파산을 강요하고 있다며 전면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연합회는 정부 대책이 강행될 경우 임대인이 파산에 내몰리면서 피해 사례와 규모가 커져 전국의 소형 임대주택 시장이 초토화될 거라고 우려했습니다. 경기 악화로 예상보다 국세 수입이 줄면서 정부가 세수 추계를 다시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세수 부족에도 증세나 추경을 통한 보전에는 거듭 선을 그었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지난해 8월 정부가 전망한 올해 세수는 400조 원이 넘습니다. 호황을 누린 지난해보다도 1.2% 늘려 잡은 규모입니다. 하지만 실제 실적은 정부 기대치에 한참 못 미칩니다. 올해 3월 말 기준 국세 수입은 87조 1천억 원에 그쳤습니다.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24조 원이나 줄어든 겁니다. 경기 둔화로 내수가 쪼그라들고 기업 실적까지 나빠지면서 소득세와 법인세, 부가가치세가 큰 폭으로 줄어든 탓입니다. 문제는 하반기 경기가 나아질 거라는 정부의 상저하고 전망에도 세수 구멍을 채우기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부족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렇게 지금 예측을 하고 계시는 거죠? 예, 지금 금년 상황이 이렇게 녹록지 않기 때문에 이에 기존 전망치를 폐기하고 세수 규모를 다시 추계하기로 했습니다. 세수 부족분이 25조 혹은 더 이상까지 갈 수 있는 내년 4월 총선 때문에 세금 올리는 게 부담스럽기 때문에 세수 부족분이 조금 더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올해 정부가 쓰기로 정한 예산만 638조 원이 넘는 만큼 세수 부족분에 따른 대책이 필요하지만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내년 총선을 앞둔 정치권 입김에 증세는 사실상 불가능하고 이미 상반기에 재정을 집중해 앞으로 줄일 여력이 크지 않기 때문입니다. 강저하고를 보고 땡겼었고 상반기에 하반기에 경기가 만약 수출이 안 늘어나면은 성장률을 못 맞췄는데 그러면 그대로 있을 것이냐? 그거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선거에서 지니까. 그러면 추경을 하게 돼 있고. 결국 세수 부족분을 추경으로 보전할 가능성이 크다는 건데 정부는 거듭 선을 그었습니다. 또 증세 역시 최후에 검토할 사안이라며 재정 지출 효율화가 우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고금리의 대출 문턱이 높아지고 서민들의 채무 상환 부담도 커지면서 불법 사금융 피해가 큰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급전이 필요한 상황에서 단돈 5만 원이라도 빌리기 위해 전당포를 찾는 손님들도 많아진 모습인데요. 강희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강남에 있는 한 전당포에 담보 물건들이 전시돼 있습니다. 비싼 명품 가방 외에도 5만 원짜리 모형 자동차와 몇 년간 수집해온 우표까지 금액대도 다양합니다. 당장 급전이 필요한데 구할 곳 없는 사람들이 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개인 신용 대출이나 다 받으려고 했는데 신용으로서 더 이상 나오지 않을 때 내 신용을 보지도 않고 나의 소득 중vik만 되면 얼마든지 물건을 300만 원까지는 그냥 물건을 맡기고 돈을 받을 수 있으니까. 최근엔 연령대를 가릴 것 없이 방문객이 부쩍 늘었습니다. 특히 취약계층일수록 금융권 대출이 쉽게 나오지 않다 보니 불법 사금융에 내몰리지 않기 위해 푼돈이라도 빌리려는 사례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금리 물가 다 오르다 보니까 조금 이제 자금 사정이 빠듯해서 카드 대납을 위해서 또는 이제 이자 비용을 막기 위해서 또 대출로 또 이자를 막는 좀 이런 게 좀 늘어난 것 같아요. 실제 고물가와 고금리가 이어지면서 서민층의 채무 상환 어려움은 커지고 있습니다. 올해 1, 2월 금감원에 접수된 불법 채권 추심 피해 상담 건수는 27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배 늘었습니다. 또 지난 한 해에만 불법 사금융 피해 4,510건에 대해 정부의 무료 법률 대리 지원이 이뤄졌습니다.
불법 채권 추심을 당하거나 법정 최고금리 초과 대출을 받은 피해자들이 주된 대상입니다. 금융당국은 피해자들이 가혹한 불법 채권 추심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더 적극적인 지원 사업을 운영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금감원도 대부업권을 상대로 준법 운영을 거듭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불법적 채권 추심 등으로 인한 서민층 피해가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부업계 스스로의 준법 기능 활성화를 위해 힘써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다만 법정 최고금리가 여전히 20%로 묶여있는 한 서민들은 계속 제도권 밖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어서 최고금리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입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청소년을 겨냥한 마약 범죄가 기승을 부리자 검찰이 최대 4형까지 구형하겠다며 특단의 조치를 내놨습니다. 검찰은 최근 발생한 학원과 마약 음료 사건부터 이번 가중처벌 조항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김다은 기자. 네, 대검찰청입니다. 네, 검찰이 엄정 대응 기조를 세웠습니다. 최근 발생한 학원과 마약 음료 사건의 영향이 크겠죠? 네, 아무래도 학원과 마약 음료 사건은 단순 마약이 아닌 전화 금융 사기와 결합한 신종 범죄 형태로 드러나 그 심각성이 더 컸었는데요. 사실 알려지지 않은 사례도 많습니다. 대구나 창원에서는 10대에게 마약류를 탄 술이나 아이스크림을 먹여 재운 뒤 성폭행하는 이른바 그루밍 범죄를 저지른 40대가 재판에 넘겨지기도 했고요. 청소년이 직접 운반책을 고용해 텔레그램으로 마약을 판매하거나 자신의 투약을 신고한 피해자를 감금하고 폭행하는 등 10대가 직접 유통이나 투약에 관여한 일도 있었습니다. 실제 통계를 보면 지난해 청소년 마약 사범은 481명으로 5년 전보다 4배 넘게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전체 마약 사범 증가세와 비교하면 훨씬 가파릅니다. 네, 그렇다면 사형, 구형, 현행법으로도 가능한 겁니까? 네, 법적으로 가능은 합니다. 마약류 관리법에 가중처벌 조항이 있는데요. 58조를 보면 미성년자에게 마약류를 수수하거나 투약, 제공하면 최대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영리 목적이 있거나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사형까지도 선고될 수 있습니다. 검찰은 법정 최고형, 그러니까 사형을 구형하는 것까지 불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또 스스로 마약을 투약하거나 유통, 판매한 청소년도 구속 기소를 기본으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호기심에 잠깐 투약을 했거나 끊으려 하는 청소년에겐 처벌보다 치료와 재활 기회를 제공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법정형으로는 가능하다는 건데 실제 마약 사범에 대한 형량은 어떻습니까? 네, 법정형은 이렇지만 양형 기준상 마약을 상습적으로 사고 파는 경우 최대 징역 21년까지 선고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등 범행 동기에 특히 비난할 사유가 있거나 학교 근처같이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장소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등이 가중인자가 되는데요. 그러나 마약 범죄는 점점 집행유예가 많이 나오는 추세입니다. 최근 3년 동안의 실형 선고 비율을 살펴보면 2020년엔 그나마 절반은 넘었지만 지난해는 48%대로 감소했습니다. 반면 지난해 집행유예 선고 비율은 39%대로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가벼운 형이 나오면 재범이 반복돼 근절 자체가 어려워질 거란 분석입니다. 양형 기준부터 높여야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검찰도 이 부분을 고려하고 있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의 구형이 설득력을 가지려면 양형 기준 자체가 높아야 하는데요. 검찰은 이번에 새로 출범한 국위양형위원회에서 마약 사범에 대한 처벌 기준 강화 안건이 논의될 수 있도록 힘을 쏟겠다는 계획입니다. 양형 기준과는 또 별개로 검찰은 앞으로 청소년 대상 마약 사범에 대해서는 법정 최고형이 나올 수 있도록 수사하고 공소 유지를 하겠다는 방침인데요. 당장 이번 주 재판에 넘겨지는 학원과 마약 사건 피해자들에게 이번 가중처벌 조항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로 마약의 사슬을 끊어내야 한다고
검찰 구성원에게 당부한 만큼 검찰은 특별수사본부를 중심으로 엄단 기조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YTN 김다현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누군가 괴롭힌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강원도 원주에 있는 한 요양시설에서 벌어진 일인데 20대 사회복무요원들의 잘못된 행동이었습니다. 시청자 제보를 홍성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휠체어에 앉은 노인, 풍선에 바람을 넣는 기구로 노인에게 장난을 치는 청년. 재미있다는 듯 주위를 돌며 계속해 얼굴에 바람을 불어넣습니다. 괴로운 듯 할머니는 비명을 지릅니다. 또 다른 청년, 누워있는 노인의 팔을 잡고 흔듭니다. 지켜본 누군가도 상황이 재미있다는 듯 비웃습니다. 아이고, 우리 어떡해요. 할머니 23분이 거주 중인 강원도 원주 노인요양시설에서 최근 촬영된 영상. 노인들을 괴롭히고 이걸 찍은 남성들은 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무 요원들이었습니다. 취재팀이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 물으니 바로 사과합니다. 그날따라 장난기가 도져가지고 장난을 쳤던 건데 저 영상을 보고 이거는 내가 잘못한 게 맞다 이러고. 다른 사회복무 요원은 할머니들이 종종 자신들을 핥히고 깨물 때가 있다며 이를 막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한 행동이라고 해명합니다. 왜냐면 계속 핥히려고 그러고 얘기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일단 잡고 있었죠. 왜냐면 이제 저도 공격을 당하니까 뭐 떨어져 있었어도 됐던 거긴 한데 어쨌든 이분한테 뭘 해드려야 되긴 하니까 계속 잡고 있던 거였고 그게. 요양시설 측은 과거부터 이어진 괴롭힘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CCTV 24대가 시설 내부를 촬영해 상습적인 노인 학대나 괴롭힘은 절대 일어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영상 속 사회복무 요원들은 평소 할머니들을 자상하게 보살폈다며 처벌보다는 교육을 통해 문제를 바로잡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뭐가 이렇게 좀 일그러지거나 이런 아이가 아니거든요. 되게 칭찬받는 아이였는데 저도 깜짝 놀라지. 왜 이런 장난을 했지? 이래서 이제 제가 오늘은 두 가지 교육을 시키려고 해요. 인권하고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교육을 시키려고 하는데. 요양시설에 근무하며 본분을 망각한 사회복무 요원들. 그저 장난이라는 철없는 행동에 힘없고 아픈 노인들은 제대로 말도 못하고 고통받았습니다. YTN 홍서욱입니다. 경기도 파주시가 올해 안에 성매매 집결지인 용주골을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성매매 업주들과 종사자들은 새로운 생계 수단을 찾을 때까지 시간을 달라며 강하게 저항하고 있습니다. 김다영 기자입니다. 파주시청 직원들과 여성단체 회원들이 골목 곳곳을 돌며 행진합니다. 70년 전 한국전쟁 직후 형성된 성매매 집결지 용주골을 폐쇄하라는 캠페인입니다. 주로 미군을 상대로 성업하던 용주골은 미군 기지 축소와 함께 쇠퇴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성매매업소 숫자가 지난 2019년 56곳에서 현재 74곳으로 느는 등 최근 들어 규모가 조금씩 커지는 추세입니다. 수원 등 인근 지역 성매매 집결지가 하나둘 사라지면서 업소와 종사자들이 유입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주민 민원이 이어졌고 파주시도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파주시는 올해 안에 집결지를 완전히 폐쇄하는 것을 목표로 전담팀을 꾸리고 초소를 설치해 계도 활동에 나섰습니다. 업소들이 자발적으로 퇴거하지 않으면 행정 대집행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동시에 예산을 따로 편성해 성매매 여성이 일을 그만두고 자활할 수 있도록 돕기로 했습니다. 성매매 여성 1명당 생계비는 월 50에서 100만 원씩, 주거비로 1,400만 원, 2년 동안 최대 4,400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시민들은 그동안 상권을 유치하기도 마음 놓고 자녀를 키우기도 어려웠다며 집결지 폐쇄를 환영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없어져요. 그래야 이 동네에 뭐 회사가 생겼든지 뭐 공장이 생기든지 해가지고 젊은 사람들도 여기 와서 살고 하면 괜찮은데 다 노인네들 뺏겼어요. 그러나 업주와 종사자들은 다른 생계 수단을 찾으려면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3년간 유예 기간을 달라고 반발합니다. 시가 종사자들에게 지원하기로 한 금액도 너무 적다면서 결국 이곳이 폐쇄돼도 다른 업소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고 주장합니다. 아니 절대 도움이 되지 않고요. 그거는 탈성매매를 약속한 사람들한테만 주는 거예요 원래. 만약에 여기가 없어지면 다른 곳으로 가겠어요. 아저씨들이. 다른 곳으로 유입되는 거죠. 불법 행위를 더는 방치할 수 없다는 지자체와 주민,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물러설 수 없다는 업주와 종사자가 팽팽히 맞서면서 용주골을 둘러싼 갈등은 한동안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우리나라 고등학생 7명 가운데 1명은 직업계 고등학교에 다닙니다. 학생들이 어디에 얼마나 취업하는지 민감한 구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2017년 현장 실습생이 숨진 사건 이후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장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사랑합니다 고객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2017년은 우리나라 직업계고 역사에서 아프게 기억되는 해입니다. 영화 다음 소희의 모티브가 된 전주 콜센터와 제주 생수업체 현장 실습에서 잇따라 사망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를 계기로 현장 실습생의 노동 환경을 개선하고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나왔고 법 개정으로 이어졌습니다. 2017년하고 지금의 어떤 현장 실습의 환경은 너무 많이 변해 있다. 안전 전문가가 또 가서 점검을 하고 세임이 또 가고 학생이 가서 사전 면접을 보고 견학을 하고 내가 아니다 싶으면 안 보내고. 하지만 2017년을 기점으로 취업률은 곤두박질 쳤습니다. 졸업생 절반 넘게 취업했었지만 2019년 취업률은 진학률에 역전됐고 이듬해 20%대로 내려앉았습니다. 고졸 취업은 위험하다는 인식이 학생과 학부모 사이에 퍼졌고 각종 규제가 생기면서 기업들도 현장 실습 업체 참여를 꺼린 겁니다. 우리나라 직업계고 졸업자의 평균 나이는 18살. 30살이 다 돼서야 졸업하는 핀란드나 노르웨이에 비해 어린 나이에 또래보다 일찍 진로를 고민하고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어릴 때 남들과는 다른 직업을 가지고 싶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유망한 직업을 찾아보던 중에 정보보안 전문가라는 직업을 알게 되었고, 취업을 꿈을 가진 친구들끼리 또 얘기를 하면은 어떤 워라밸이 있고 어떤 연봉이 얼마 정도 되는지. 이런 장점을 인식하고 현장 실습에 참여하는 기업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나이가 어린 친구들이 같이 일하기가 힘들다라는 편견이 있는데 그런 편견을 무색하게 할 만큼 관리자들의 평이 굉장히 좋았고요. 업무에 임하는 그런 태도도 굉장히 적극적이고, 대학에 가지 않아도 문제없이 사회생활을 할 수 있고 마음 먹으면 언제든 진로를 바꿀 수 있도록 고교 3년을 포함해 10년 동안 국가가 안전망을 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다 보면 나는 더 좋은 쪽으로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또는 이 일은 나와 안 맞는 것 같은데 라고 해서 새로운 직업을 찾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순히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닌 정말 내가 하고 싶은 활동을 위해서 학교를 찾을 수 있는. 자격증 취득률이나 취업률 같은 평가 지표보다 학생 개개인의 발전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고 무엇보다 차별 없는 사회가 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오늘 새벽 6시 40분쯤 경기 양평군 강상면에 있는 단독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가족이 잠에서 깨며 대피해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주택 지붕 절반과 가전제품 등이 불에 탔습니다. 소방당국은 집 외벽에 설치된 분전반에서 화염이 보였다는 신고자 진술을 바탕으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최근 전국 각지 민주노총 산하 건설노조 지부장들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앞둔 노조 간부가 법원 앞에서 분신을 시도했습니다.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오늘 오전 9시 반쯤 강원도 강릉시에 있는 춘천지법 강릉지원 앞에서 건설노조 강원건설지부 간부 A씨가 몸에 휘발성 물질을 뿌리고 불을 붙였습니다. 전신 화상을 입은 A씨는 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고 의식이 없는 거로 알려졌습니다. 오늘은 근로자의 날입니다. 사업주가 현장 근로자들의 안전에 더욱 신경을 쓰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게 바로 중대재해처벌법인데요. 지난주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업 대표에게 첫 실형 선고가 내려졌지만 여전히 현실에서는 갈 길이 멀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최명신 기자입니다. 창원지법은 지난 26일 산업안전보건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하고도 또다시 산재 사망사고를 일으킨 혐의로 한국제강 대표이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지난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사업주에 내려진 첫 실형 선고에 노사 반응은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노동계는 산업안전에 대한 경종을 울리기 위해선
징역 1년보다도 더 센 판단이 나와야 했다며 여전히 처벌 수위가 약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경영계는 경영 리스크가 현실화했다며 앞으로 유사한 판결이 계수될 경우 산업 현장의 혼란이 더 가중될 것으로 우려했습니다. 중처법 시행 이후 지금까지 기소된 사건은 모두 14건으로 이 가운데 12건이 아직 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선 피해 규모와 피해자 측과의 합의 여부, 그리고 이번 한국제강처럼 잘못이 개선되지 않고 반복되는지 여부가 양형을 좌우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노동자에 대한 안전 확보가 지속적으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안전관리 책임자 이외에 대표자까지 교도소로 향할 수 있다는 강한 메시지를 산업계에 던진 판결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곳은 국내 사업장의 90%가량을 차지하는 52 미만 영세 사업장입니다. 현재는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해도 중처법 적용 대상이 아니지만 내년 1월 27일부터는 사정이 달라집니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산업재해로 희생자가 나온 사고는 모두 611건으로 대부분 52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했습니다. 또 전체 사망사고의 절반 이상이 건설업에서 나왔는데 역시 60% 이상이 규모가 작은 곳들이었습니다. 대기업 수준으로 시설을 개선하고 안전인력을 채용해야 하는데 현장에선 여력이 안 된다는 지적입니다. 영세하다 보니까 이 법이 언제부터 적용되고 뭐를 준비해야 되는지 또 이 어려운 부분들에 대해서 또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영세 사업주들은 유예기간 연장과 시설 개선비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노동계는 그러나 소규모 사업장이라고 해서 근로자의 안전이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결국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중처법 적용 시기가 다가올수록 현장의 갈등은 더 커질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YTN 최명순입니다. 지난해 강원도 양양에서 산불 예방 비행을 하다 추락 사고로 숨진 헬기 탑승자 5명의 유족이 지방자치단체장 3명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유족 대리인단은 이병선 속초시장과 한명준 고성군수, 김진하 양양군수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용노동부에 고소했다며 지난해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지자체장을 상대로 한 고소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시의회가 공공기관의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을 종료하라고 요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저출생 대책에 역행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보육교사를 비롯한 종사자들은 갑자기 닥친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 있는데 대표는 자발적인 퇴사를 부추긴 거로 확인됐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예산이 대폭 깎이자 사회서비스원은 데이케어 센터 2곳 위탁 계약을 해지하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보육교사와 돌봄 종사자까지 120여 명의 고용이 불투명해집니다. 더 나아가 서비스원은 오는 8월 이후엔 구성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데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사실상 기관 자체가 존폐 위기에 놓인 가운데 오세훈 시장의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으로 서울시 시민소통 특보를 지낸 대표이사의 발언도 더해지며 내부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안을 내놓으면요. 자발적인 퇴사자가 있을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해요. 장기 요양은 이제 그만하고 이렇게 험악한 일만 하겠다는 자발적 조기 퇴직자가 생기지 않을까요? 대표이사가 나서 자발적인 퇴사를 유도한 거란 해석이 나옵니다.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측은 이에 대해 사측의 공식 입장은 아니라면서도 아직 계획안이 확정되지 않아 인력 운용 대책은 따로 없는 상황이라고 인정했습니다. 보육교사들로선 어린이집 운영이 민간으로 넘어갈 경우 그대로 일할 수 있을지에 대해 확답을 받지 못한 상황. 안정적인 고용 위에서 공공돌봄을 제공할 수 있을 거란 믿음이 사라졌다고 입을 모읍니다. 다른 국공립은 그냥 면접만 보면 돼요. 하지만 여기는 NCS나 이런 거 준비를 해야 돼요. 준공무원처럼. 일반 국공립보다 이게 더 불안정한 거니까 저는 서울시에 대한 실망감도 너무 크고요.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국공립 어린이집이 민간과 차이가 없다는 서울시 의회 지적도 정면으로 반박합니다. 저희는 일식 사찬을 아이들한테 제공을 하고 있고요. 보조교사 선생님들조차도 장애아 통합 교사 자격증이 다 가지고 계셔서 이런 부분이 차별화가 아니면 어떤 부분이 차별화인지. YTN 취재가 시작되자 서울시는 사회서비스원의 어린이집 위탁 운영을 종료하라고 먼저 요구한 적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서비스원의 현 상황은 서울형 어린이집을 600곳으로 늘리겠다는 오세훈 시장의 저출생 정책에 배치된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최근 서울시는 민간 어린이집에 지원금을 줘서 보육의 질을 국공립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발표했는데
이미 있던 국공립 어린이집을 민간에 맡기겠다는 건 일관되지 않다는 비판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회사 명의 법인카드로 수십억 원어치 명품을 산 중소기업 격리 담당 직원 30대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빼돌린 돈 대부분을 사치품을 사는 데 써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양형 기준상 권고형의 상한보다 무거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10대 여학생이 서울 역삼동에 있는 19층 건물 옥상에서 투신하기에 앞서 극단적 선택을 함께할 사람을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모집한 남성이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자살방조와 자살예방법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달 DC인사이드 우울증 갤러리에 함께 극단적 선택을 할 사람을 모집하는 글을 올리고 구체적인 투신 계획을 세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빚을 제때 갚지 못하는 채무 불이행, 이른바 디폴트 사태가 현실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쓸 수 있는 빚을 다 내서 한도를 높여야 하는 상황인데 정부와 야당이 대화 없이 대치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경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연방정부가 쓸 수 있는 부채 한도는 의회가 정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 돈으로 4경 2천조 원에 이르는 한도는 이미 지난 1월 다 찬 상태. 미국 정부는 정부 투자를 미루거나 다른 현금을 써 급한 불은 끄고 있지만 이런 특별 조치도 오는 6월까지입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의회에 신속히 부채 한도를 올릴 것을 촉구해왔습니다. 하지만 공화당이 다수인 미 하원은 부채 한도를 올리되 정부 지출은 지난해 수준으로 줄이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방만한 예산 사용에 제동을 걸겠다는 겁니다. The president can no longer put this economy in jeopardy. We lifted the debt limit. We've sent it to the Senate. We've done our job. No one in America believes there's not one place that you can't find a place that you could have savings in what Washington spends. 이 법안이 하원은 통과했지만 여당인 민주당이 우세한 상원에서는 통과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결국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부채 한도 상향 문제를 다시 논의해야 하지만 타협점을 찾기 위한 대화는 시작도 못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의회가 정부 지출 감축을 전제로 부채 한도를 올릴 경우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Happy to meet with McCarthy, but not on whether or not the debt limit gets extended. That's not negotiable. It would be an absolute crime to not extend the debt limit. 지난 2011년 오바마 행정부 당시도 여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국가부도 직전까지 간 전례가 있습니다. 제니 옐런 미 재무부 장관은 디폴트가 오면 미국 경제에 재앙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여야 대치 속에 JP 모건은행 등 금융권은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 국고가 올 여름쯤 바닥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르면 다음 달부터 미 국채 상환에 영향을 줄 수도 있어 최근 은행 파산 사태에 이어 미국 경제의 불안 요인이 커지고 있습니다. YTN 이경아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최근 크림반도에 있는 유류 저장고를 파괴했다고 밝혔습니다. 반격을 위한 준비 과정이라고 군 당국자가 설명했는데 젤렌스키 대통령도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김원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키이우에서 핀란드 등 스칸디나비아 언론사들과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반격전을 위한 서방 전투기 지원 문제와 관련한 질문에 대해 F-16 등 서방 항공기 지원이 없더라도 반격전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Якщо чесно, це б дуже сильно допомогло. Дуже сильно допомогло. Ну, ми розуміємо, що так затягувати ми не будемо. І тому ми будемо починати ще до того, як у нас з'явиться F-16 або що ще. 젤렌스키 대통령은 또 F-16 등 서방 항공기를 가진 국가들 가운데 우크라이나를 도울 준비가 돼 있는 나라들이 있다고 말했지만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크라이나는 지난달 29일 발생한 크림반도 유류 저장고 화재가 자국군에 의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나탈리아 후메뉴크 우크라이나 남부사령부 대변인은 자국 TV 방송에서 병창기지를 파괴한 것은 반격을 위한 준비 중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유류 저장고 파괴는
우리 모두가 기다리는 대규모 공세를 앞두고 준비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우크라이나 크림 반도에 있는 항구 도시인 세바스토폴의 한 유류 저장고에서는 드론 공격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해 18개 소방대가 진화 작업에 투입됐습니다. Ранним утром состоялась атака по предварительной, опять же, версии беспилотных летательных аппаратов. К сожалению, результативная. 크림 반도는 러시아가 2014년부터 합병한 지역이며 세바스토폴에는 러시아 흑해함대가 주둔하고 있습니다. 최근 세바스토폴을 겨냥해 고속 무인정과 드론 등을 활용한 공격 시도가 잇따르고 있으나 우크라이나가 공격 주체임을 시인한 적은 거의 없습니다. 한편 러시아 국영 리아 노보스티 통신은 현지 시간 30일 러시아 국방부 관계자를 인용해 러시아 측이 동부 도네츠크주의 격전지인 바흐무트 서쪽의 4개 블록을 차지했다고 전했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북아프리카의 수단 정부군과 준군사 조직인 신속지원군이 휴전 기간을 재차 연장하기로 합의했다고 AFP 통신 등 외신들이 보도했습니다. 정부군은 성명을 통해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 중재로 현지 시각 4월 30일 자정에 종료되는 휴전을 72시간 추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속지원군도 국제사회와 영내 요구에 따라 72시간 휴전을 연장하기로 했다며 민간인과 주민이 안전한 장소로 이동할 수 있는 인도적 통로를 보장하기 위한 거라고 발표했습니다. 튀르키예가 극단주의 무장 세력 이슬람 국가 IS의 수괴로 보이는 인물을 시리아에서 사살했다고 밝혔습니다. 로이터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은 TV 연설에서 튀르키예 국가정보국이 시리아에서 작전을 통해 IS 수괴로 의심되는 아부 후세인 알쿠라이시를 무력화했다고 밝혔습니다. 튀르키예 당국은 테러리스트의 항복과 사살, 포획 등 상황이 발생할 경우 구체적인 언급 대신 무력화라는 용어를 씁니다. 5월의 첫날인 오늘은 완연한 봄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하늘도 맑고 공기도 무척 깨끗해서 바깥 활동하기 참 좋은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18도까지 올라서 어제와 비교해 포근함이 감돌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온은 2도에서 3도 정도 더 오르면서 봄 기온이 한층 더 짙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낮 기온이 이렇게 크게 오르는 만큼 일교차가 10도 이상으로 극심하게 벌어지겠습니다. 입고 벗기 편한 겉옷으로 체온 조절 잘해주셔야겠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맑은 하늘이 함께하고 있고요. 미세먼지 농도도 보통 수준으로 대기질도 무척 깨끗합니다. 낮 동안 대부분 지역에서 20도 안팎까지 올라서 포근하겠는데요. 오늘 낮 기온은 서울이 21도, 대구가 22도, 광주는 23도 등으로 어제보다 1도에서 4도가량이 높겠습니다. 내일은 온화한 남서풍이 불어들며 오늘보다 기온이 더 오르겠고요. 다가오는 목요일에는 남해안과 제주도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오늘 강원 영동 지방에는 건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바람도 무척 강하게 불 것으로 보이는데요. 산불 등 대형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불씨관리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신미림입니다. 이상으로 뉴스앤 이슈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에 방송되는 더 뉴스에서는 대통령실의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이 인터뷰가 예정돼 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의 의미와 앞으로 과제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